인간과 본성 제 11주 2차 공부합시다. 플라톤 공부하고 있죠. 11주 차에는 플라톤은 서양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죠.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등에 걸친 광범위하고 심오한 철학 체계를 전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의 모든 사상의 발전에는 윤리적인 동기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되면 이성이 인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이런 이성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이성주의적 윤리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소피스트의 활동이 시작된 뒤에 이 그리스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넘어가죠. 이 소크라테스가 바탕을 마련하고 플라톤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한 그리스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종합되어서 더 보편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차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교재 8장의 제목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편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플라톤의 스승이니까 조금만 보면 이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합리적인 도덕적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발전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열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된 선을 이성으로 통찰해야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는 그것 이외의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훌륭함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따라서 그에게서 절대선에 대한 확실한 통찰을 성취한 철학자만이 진정한 이제 정치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아 개념, 이데아라고 하는 게 플라톤과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살펴야 되는 그의 이제 입론 중에 하나가 이데아론인데, 이데아, 우리가 관념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 플라톤 철학의 중심 개념이 이데아인데,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영원하다 그 말이죠.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제를 뜻하는 게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어떤 표상, 상념, 개념, 의식 내용을 가리키는데, 본래는 이제 불교 용어였다고 그래요. 진리 또는 불타를 관찰, 사념한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또 심리학 용어로도 쓰이죠. 어쨌든 어떤 관념, 그런데 무언가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플라톤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쭉 하다 보면 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는 문제긴 해요. 플라톤은 진리의 영원 불변함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과학자들의 이제 예를 따랐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물질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영원 불변하는 그런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사한 어떤 그 동일성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플라톤은 이제 소피스트들의 그 어떤 수사학, 레토릭에 강했던 그런 소위 말재주에 강했던 근데 그런 걸 가르쳤던 그런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 이데아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이 이데아는 앞에서도 봤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놓으면 감각 세계의 너머에 있는 실제이자 모든 사물의 원형. 더 어려워졌나요?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용어 개념이 그래요. 하여튼 이데아는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궁극적인, 그러니까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제를 뜻하는 거니까 변화하지 않는. 그래서 이데아는 이렇게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최고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그래서 뭐 이데아는 말하자면 사물들의 본성 속에 고정된 어떤 원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별 사물들은 이데아들의 그 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데아 안에서 갖게 되는 이러한 참여는 단지 그것들의 어떤 그 이미지, 그림자에 그걸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동굴의 비유 또 봅시다. 교재 176쪽에는 뭐 육체의 감옥에 갇힌 인간 이런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동굴의 이 소크라테스의 동굴의 비유와 관련된 이제 그림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지식과 플라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가 지식과 덕을 같은 이제 범주로 봤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언제나 실행에 옮긴다고 그가 낙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덕은 이제 지식은 관념적이잖아요. 덕은 그걸 행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들은 언제나 실행에 옮길 것이다. 옮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과 덕을 소크라테스는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톤은 그 정의와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그 기준이 되면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런 소위 그 상대주의론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절대적 기준이 불완전하게 그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지식을 다시 획득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본 건데 지금 설명이 조금 애매하거나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조금 봅시다. 그 아래에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굴의 비율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동굴이에요. 그 동굴 안에 그 사람이 동굴 밖의 세계에서 즉 조음의 이데아를 인식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도 지금 그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데 좀 더 어디 봅시다. 일테면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이 안에 제스들이 이제 묶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고정돼 있으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동굴의 벽만. 근데 뒤에 이제 동굴 밖에서 빛이 비치니까 이들의 그림자가 이 전면에 보이겠죠.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이 동굴을 이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제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내고, 그들을 이제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한,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본인이 다시.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그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동굴 안의 세계에 이제 적응이 바로 되지 않은 거예요. 동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 안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현실적인 물정의 어두운 사람으로 이제 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눈을 버려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굴 밖으로 인도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붙잡아서 죽이려 할 거란 얘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선 동굴 안의 어둠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동굴 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리를 인식한 사람은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인식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진리를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리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뭐 이제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 부족하면 그 다음번에 아리스토텔레스 편을 공부를 하면서 앞부분에 조금 부연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도 보고 이 자료 분량을 이렇게 적절하게 관찰해 가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상국가론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플라톤은 이제 그가 지은 국가에서 특히 이제 대화편 이제 그 소크라테스, 사실은 이제 그 플라톤은 대화편에 이제 그의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떤 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떤 철학 사상을 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답법,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그러니까 공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자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주고받았던 말들을 이제 이렇게 논어라고 하는 이제 책에 담았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 그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논어로 집대성된 것처럼 이 이를테면 이 소크라테스 역시 소크라테스의 자신의 어떤 정치 사상을, 철학 사상을 그 저작으로 남긴 게 아니라 이제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어떤 그 정치 사상을, 이제 철학 사상을 대화로 구성을 해서 책으로 이제 담아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이 지은 국가 역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주된 인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그다음에 플라톤의 두 형인 뭐 글라우콘, 그다음에 아테만토스, 이런 몇 사람이 참가해서 함께 대화를 전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이제 책을 소위 국가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이제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책이 제 1권에서는 정의로운 인간이란 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런 주제를 해서 이 인물들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한 책이죠. 근데 정의로운 인간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꾀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근데 이건부터는 이제 정의로운 국가란 과연 어떤 국가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런 철학적 논변을 통해서 이른바,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이상국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플라톤의 논지는 이제 주된 그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의 정의로운 또는 행복한 삶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분리해서
상정될 수 없다.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의 삶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정의로운 삶의 속성에 대한 탐구는, 그러니까 무엇이 정인가를 질문을 할 때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공동체의 속성에 대한 탐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개인을 공동체의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도 그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이것이 국가의 이제 그 주제, 시작하는 주제인데, 결국에는 정의로운 인간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논지를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는 정의로운 이상 국가는, 이제 이 국가는 플라톤이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 형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이 국가는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잘 이제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정의로운 이상 국가는 뭐냐? 플라톤이 강조하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를 통해서 소위 철인 통치, 철학가가 통치하는 그런 어떤 그 모델을 이제 정당화해요. 그런 이런 주장은 그 이후에 이제 정치 사상가들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매우 긍정적인 어떤 평가와 함께 또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죠. 어떤 누구의 어떤 사상이든 늘 그랬잖아요. 예. 국가에 제시된 그 철인 통치론의 요지는 뭐냐면, 사회와 개인을 위해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참된 철학에 있다. 진정한 철학자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거나 또는 정치가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철학자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류는 이 정치적 재난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결론은, 다시 말하면 오직 정의로운 국가에서만 정의로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의 정의로운 삶은 가장 정의로운 인간인 철학자가 통치하는 공동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이제 그런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개의 계급을 상정을 합니다. 철인, 철학자를 말해요. 철인 통치자, 그다음에 이제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계급. 이 세 개의 계급이 인간 영혼의 세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이성, 기계, 욕망에 각각 상응한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이 세 개의 계급과 영혼을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는 각각 지혜, 용기, 절제라는 고유한 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이성, 지혜, 그다음에 보조자는 기계, 용기, 생산자 계층은 욕망, 그리고 그것의 절제, 이런 이제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 통치자와 이성은 각각 지혜라는 덕으로 국가 내 다른 계급과 영혼의 다른 요소를 다스린다는 거죠. 플라톤에 의하면 보조자 계급과 기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는 이제 용기와 그 용기라고 하는 그 함의를 담고 있는 그 용어죠. 그래서 보조자 계급과 기계는 각각 용기라는 덕으로 철인 통치자와 이성을 보좌해서 생산자 계급과 그들의 욕망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계급과 욕망은
절제라는 덕을 준수해서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이런 계급,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에게 국가의 통치술과 영혼의 통치술은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의로운 국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철인 통치자들이 보조자 계급의 보조를 받으면서 생산자 계급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말해요.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인간은 이성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욕망을 다스리는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보조자 계급이나 생산자 계급이 철인 계급을 통치하거나 기계 또는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정의로운 인간의 전형인 철학자가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플라톤은 자신의 영혼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통치자들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이 국가를 통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통치자들을 국가와 일치시키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지 않겠어? 이기주의 혹은 이기성의 문제가 이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만을 원해서 다른 자를 무시하는 자아의 정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이론도 인간들 사이의 차이와 그런 각자의 내면적 갈등을 도외시한 채 논의를 이어갈 수는 없겠죠. 인간 개개의 특성이 인간 본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살피도록 하죠. 이런 이제 플라토닉 러브 많이 들어봤겠죠. 사실 이 플라톤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개념을 보면 육체적 감성적인 욕망과는 구별되는 것, 연인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인 사랑, 이상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이며 순수한 정신적 사랑. 이제 보통 그러니까 육체적 감성적인 욕망과는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런 그런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걸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으로 딱 나눠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어쨌든 플라토닉 러브라는 이 단어는 플라톤의 이름과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플라톤의 그러니까 어떤 이성 중심적인 그런 철학자, 워낙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의 이름과는 좀 이렇게 그 이름에서 따온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상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여자를 특별히 존경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오히려 여자는 남자보다 덕에서는 훨씬 뒤처지고 남자보다 약한 족속이고 장기가 많고 교활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여자는 천박하고 쉽게 흥분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내고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소심하며 미신을 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저주임이 틀림없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자제할 줄 모르던 남자, 비겁하고 어렵지 못했던 남자들은 그에 대한 벌로 죽은 후 다시 여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결혼에 대해서도 그 두 사람이, 그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서로 아끼면서 공통된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그런 관점을 보지 않고 오직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봤던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를 결속시키는 힘 역시 상호간의 어떤 이해가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유능하고 성품이 훌륭한 후세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의 관점에서 봐요. 따라서 국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적당한 배우자를 찾아 맺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여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남자에게 상으로 주어졌고 극단적으로는 남자들의 공동 소유로 간주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플라톤이 생각한 남자 간의 사랑은 그 애정이 넘쳐 흐르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플라토닉 러브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뭐 이 용어가 플라톤이 철학에 대한 태도의 한 방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 일테면 플라톤은 철학 자체를 에로스의 한 방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 철학이 뭐냐라고 하면 진리에 대한 어떤 사랑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사랑으로 본 거예요, 철학을. 그러니까 플라톤의 러브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가 이제 플라톤의 관점에서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관능적인 욕구를 억눌러서 그것을 억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를 고양된 형태로 그러니까 승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그 비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플라톤의 사회는 사실은 비단 플라톤만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남성들 혹은 오랫동안 지속된 그 가부장적 사유의 일반적인 뭐 관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간과 본성 11주 2차 시 공부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편 마쳤습니다. 다음 주차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공부를 하면서 연결해서 또 조금 이번 주차에 조금 뭐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다 싶은 거 조금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